네, 개인정보 처리 위탁 시 준수해야 될 사항을 살펴볼 텐데요.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은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 위탁 시 아래 사항을 준수를 해야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대한 법정 사항을 기재하고 있는 문서를 작성해서 상호 서명을 해야 됩니다. 실무에서는 어떤 업무 대행 계약을 쓰고 거기에 부속 합의서 형태로 개인정보 처리 수탁 계약서를 별첨하는 형태인데요. 그 문서에 기재돼야 될 사항은 제가 밑에 좀 적어놨는데 위탁 업무의 목적 및 범위, 그리고 그 목적 외에 개인정보 처리를 하면 안 된다는 사항 등이 있고, 이것을 여기서 다 살펴볼 이유는 없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위탁자가 또 해야 되는 업무는 일들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야 됩니다. 주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이 사항을 이제 기재해 놓고 있고요. 그리고 수탁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시행하고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감독을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는 쇼핑몰 되게 작고 이용자도 많지 않고, 그런데 제가 CJ 대한통운을 이제 수탁자로 해서 개인정보 교육을 한다고 하면은 CJ 대한통운은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어떤 고객사가 굉장히 많을 텐데 그 고객사마다 다 교육을 한 번씩 받아줄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수탁자에게 개인정보 교육을 받았다는 그 서류를 좀 달라라고 해서 그런 서류를 받는 방법으로 교육을 좀 대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처리 현황을 감독하는 것도 제가 가서 감독하기가 어려우니까 보고서를 이제 달라고 해서 받는 방법도 역시 허용이 되고요. 다음에 수탁 업무가 종료된 후에 서로가 지켜야 될 사항은요. 수탁자는 이제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반환해야 되고 위탁자는 그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개인정보 처리 위탁 시 준수 사항을 살펴봤고요. 다음은 제3자 제공인데요. 그러면 제3자 제공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냐?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3자 제공은 다음과 같이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법정으로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되는 사항들이 뭐냐면 제공받는 자의 제공하는 항목, 제공 목적, 그리고 그의 보유 이용 기간을 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온라인 정보통신 사업자인지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지 가리지 않고 이 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근데 그랬을 때 불이익은 뭐다. 이 사항을 고지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가명정보의 활용으로 넘어갈 텐데요. 가명정보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것이고 이를 통해서 좀 데이터가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것까지 아실 텐데 가명정보의 개념을 오늘은 좀 더 확실하게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명정보는 가명 처리를 거쳐 생성된 정보로서 그 자체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초구에 직장이 있는 30대 여성과 같이 저를 가명 처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러한 가명 정보는 어떤 추가 정보, 그러니까 지워진 정보라던가 가명 처리의 어떤 알고리즘 같은 것을 통해서 다시 그 사람이 저라는 것을 이제 알아낼 수 있을 때 그것을 이제 가명 정보라고 부르게 되고 여전히 개인 정보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가명 처리라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예시를 들었던 것처럼 개인 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 없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인데요. 제 나이를 이제 30대로 이제 대체를 하고 저희 직장의 서초구 이하의 주소를 이제 지워버림으로써 삭제를 함으로써 가명 처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추가 정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하는 가명 처리 과정에서 생성되거나 사용된 정보로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 결합될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가명 처리 알고리즘이나 가명 처리에 사용된 개인 정보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죠. 익명 정보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해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가명 정보랑 좀 구별이 되고 익명 정보는 더 이상 개인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제한 없이 자유롭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명 처리는 아무런 제한 없이 할 수 있냐 이것을 많이 그들 궁금해 하는데요. 통계 작성이나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하여 정부 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법에서 정하고 있어서 이러한 목적 하에서 어디까지나 이 목적 하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네. 가명정보 여기에서 그럼 가명정보 아까 그 목적에서 영리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느냐 그것을 많이 이제 질문을 하세요. 그럼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통계 작성을 하는 거고 과학적 연구도 어떤 과학의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고 사기업이 신기술 아니면 신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거 못 쓰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이제 질문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네, 통계 작성은 기본적으로 특정 집단에 대한 수량적 정보로 통계 작성 목적에는 제한이 없어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통계를 가지고 마케팅을 하겠다. 뭐 그러한 일단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더라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과학적 연구란 무엇이냐면 뭐 대단한 어떤 그런 과학 신기술을 만들고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검증 가능한 질문을 이제 연구하는 것이에요.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이제 연구하는 것들을 말하겠죠. 그래서 상업적 이용을 위한 통계 작성이라던가 새로운 기술, 제품, 서비스 개발을 위한 산업적 연구도 다 가능하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공익적 기록 보전은 기본적으로 뭐 공공기관에서 많이 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업도 공익적 기록을 이제 보전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죠. 네. 그리고 이러한 가명 정보의 활용 범위는 어디까지냐, 제3자에게 제공을 해도 되느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려는 자들에게 그 가명 정보를 제공을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제3자가 가지고 있는 또 가명 정보를 이제 결합했을 때 좀 더 유의미하고 좀 더 쓸모 있는 데이터 탄생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결합을 이제 둘이서 꽁짝꽁짝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정부가 지정한 결합 전문 기관을 통해서 데이터 결합을 해야 됩니다. 네, 가명 처리의 단계별 절차인데요. 이것이 매우 이것을 다 설명하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명 처리를 하기 전에 사전 준비를 하는데요. 이런 사전 준비 단계에서는 가명 처리를 할 필요가 있는지 해야 할 것인지 그런 것을 결정하고 필요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취하고 그 가명 처리를 할 그 개인정보 파일을 정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일반적인 사전 준비 절차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가명 처리 단계는 그 선정한 개인정보 파일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들을 이제 가명 처리할 것인지 대상을 선정하는 것과 그것을 이제 가명 처리했을 때 식별 위험성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건강 정보를 분석하는데 그 지역은 되게 작은 소도시로 거기에 되게 특이한 성씨가 있다, 뭐 옹씨가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그 옹씨 이렇게 남겨두더라도 그 개인의 식별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성 검토가 일단 거쳐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들을 좀 살펴보고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도 살펴본 후에 가명 처리 방법과 그 수준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되면 가명 처리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나온 이제 결과물을 보고 개인의 식별이 정말 가능하지 않은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런 것을 적정성 검토라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여전히 개인이 식별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한 눈에 띄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추가 처리하는 방법을 거쳐야 되고 그 이후에는 그 사후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추가 정보를 가명 정보와 분리해서 보관하고 식별이 가능하지 않도록 이제 조치를 하는 것들을 이제 사후 관리라고 합니다. 그런 가명 처리했던 기록들도 보존을 해야 하고요. 네, 여기까지 가명 정보에 대한 이제 내용을 마치고요.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자가 이제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들은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여러분 약간 어려운 내용에서 숨을 좀 돌려가는 시간이 될 텐데요. 기본적으로 개인정보의 열람권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 열람권은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근데 이 권리 안에는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또 자기가 언제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했는지 그 사실을 이제 밝힐 것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개인정보 처리자가 어떻게 개인정보를 열람 청구할 수 있는지 절차를 정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 절차를 정할 때 있어서 너무 과도하게 어렵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앱으로 되게 쉽게 이용자의 정보를 수집해 놓고 나중에는 우편으로 보내세요. 그렇게 해야만 열람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법에선 정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열람을 청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줘야 됩니다. 이용자가 가진 두 번째 권리는 개인정보의 정정, 삭제 요구권인데요.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권리입니다. 근데 이제 법령에 따라서 수집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 권리가 적용되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이것도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삭제를 요구했을 때는 삭제한 데이터가 다시 복구될 수 없는 방법으로 삭제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앱에서 본인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열람권을 또 행사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이제 하시는데, 사실 앱에서 우리가 일반 유저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내가 입력한 정보들이 거기 들어있겠죠. 그런데 개인정보에는 서비스 이용 기록 같은 것들도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한 앱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앱에서 볼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면 되고, 앱에서 볼 수 없는 정보들은 별도로 이제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용자가 개인정보 삭제 요구를 했는데 꼭 들어줘야 하느냐? 이것에 대한 답은 이제 본문에도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삭제 요구를 들어줘야 되지만 법령에 따라 수집한 정보들, 법령에 따라 보관해야 되는 정보들은 이제 삭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네. 다음 이용자의 세 번째 권리는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요구권인데, 저는 처음에 이게 삭제권이랑 뭐가 다른지 조금 헷갈렸어요. 근데 이제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삭제를 일단 바로 요구하는 건 아니고 당분간 처리하지 말아달라, 이것을 이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보입니다. 네,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를 이제 처리 정지 요구권이라고 하고요. 다만 이런 경우에도 법령상의 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규정이 있거나 법에 따라 사업자가 이 개인정보를 가지고 어떤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경우, 그 다음에 만약에 이 개인정보의 처리를 이제 정지해버리면 이용자와 기존에 체결한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른 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 같이, 이러한 경우에는 정보 주체가 나 이거 탈퇴할 거야, 이 서비스 해지할 거야 라는 것을 이제 명확히 밝히지 않는 한 처리 정지에 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없으면은 처리 정지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를 정지하고 그 사실을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되고요. 그 이후에 정보 주체의 또 다른 요구가 있다, 파기 등을 요구한다 하면은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음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온라인으로 이제 앱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 웹사이트에서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에게이나 그들에게 이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에게는 동의 철회권을 추가로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좀 탈퇴를 염두에 둔 개념이기도 하고, 동시에 어떤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를 했다가 그런 철회하는 것, 그런 것들을 모두 염두에 둔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철회하면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복구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를 해야 되는데, 동의 철회권이랑 처리 정지 요구권이랑 같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동의 철회권은 자신이 동의한 사항에 대해서만 가능하고요. 당연히 동의가 있어야 철회를 할 수 있으니까. 처리 정지 요구권은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개인정보 처리자가 처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가명 정보에 대해서도 이용자가 이 네 가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가명 정보에 대해서는 이 네 가지 권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명 정보는 가명화된 이상 추가 정보를 결합하지 않으면은 그게 누구 정보인지 알 수가 없어요, 사업자가. 그래서 파기를 해달라고 해도 그거를 이제 누구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파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식별하는 것, 뭐 추가 정보를 결합해서 다시
누구 정보 주체를 찾을 수는 있겠지만 법에서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서 가명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이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이 가명 정보에는 이 네 가지 권리가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개인정보 이용 내역의 통지인데요. 이거를 하는 기업이 있고 안 하는 기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여러 가지 사이트를 이용하다 보면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근데 이 개인정보 이용 내역의 통지는 이메일로 오는데 여러분 잘 안 읽어보시죠. 근데 이러한 통지를 할 수 있는 의무를 가진 사람들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전년도의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 인데 그것도 이제 이 사업이 오프라인으로도 서비스가 있고 온라인으로도 서비스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그런 매출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에 이 개인정보 이용 내역을 통지해야 되고요. 그리고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 관리되고 있는 이용자가 1일 평균 100만 명 이상인 경우에 이러한 이용 내역을 통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지 대상 정보는 내가 수집 이용한 목적과 수집한 개인정보 항목, 그리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와 제공한 목적, 그리고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들을 알려줘야 되는데 사업자가 서비스를 하다 보면은 종종 경찰이 이 사람 혹시 접속했냐, 통신 기록 좀 그런 접속 기록 좀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제공한 것은 기본적으로 수사와 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수사와 관련된 그러한 통신비밀보호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서 제공한 정보들을 이용자에게 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는데요. 개인정보를 이렇게 잘 활용하고 제3자 제공도 하고 가명 처리도 하고 처리 위탁도 했다가 결국은 개인정보의 생애 주기상 파기의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법에서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1년간 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분리 보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찮게 이제 만료 1개월 전에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돼요. 근데 그때 알려야 되는 항목이 내가 파기할 건지 아니면 분리 보관할 건지, 그럼 그것이 딱 도래하는 날짜가 언제고 그 항목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려줘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용자의 입장에서도 1년 안 썼다고 하겠다, 분리 보관하겠다 이런 것들이 좀 번거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냐면 이용자의 요청으로 더 긴 기간을 설정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무상에는 회원가입 시에 개인정보의 파기 또는 분리 보관 기간을 몇 년으로 설정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서 1년도 보기에 있고 3년, 5년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보기를 줘서 그 선택지 안에서 이용자가 이제 고를 수 있도록 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정보의 파기 를 해야 되는 그 시점은요, 우리가 고지한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그 개인정보를 수집한 처리 목적이 달성되어서 개인정보가 더 이상 불필요할 때 지체 없이 파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체 없이 파기한다는 건 5일로 이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다만 그 파기 시에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되는 정보들은 이제 예외가 돼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통신, 로그 기록 같은 거를 보관해야 되는 게 이제 통신비밀보호법상의 의무, 전기통신사업법인가요? 네, 거기에 의무가 있고, 또 이제 전자상거래법상에서 이제 결제라던가 민원 처리에 대한 이력들을 이제 보관하도록 하고 있어서 그런 경우는 또 여기에 해당하더라도 삭제하지 않고 이제 보존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파기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기본적으로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는 방법으로 파기를 하는데요. 인쇄물인 경우는 소각 또는 파쇄를 하고, 전자적 파일인 경우에는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는 방식으로 이제 삭제를 한 후에 또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를 이제 수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되는 정보들이 섞여 있어서 그것들을 보존할 때에는 우리가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그 유저 DB와 분리를 한 DB에 따로 저장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요, 개인정보 유출 시 대응인데요. 이 부분을
제가 넣은 이유는 유출했을 때 너무 당황하고 어떻게 되는지 이제 모르는 기업들이 있어서 한번 혹시나 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여러분 이번 기회에 좀 가셨으면 해서 넣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사실을 알게 된 지 24시간 내에 그것을 즉 키사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키사에 신고를 하고 이용자에게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제가 여기 기술하고 있는 각 항목들을 쓸 수 있는 그 란이 있어서 그 란을 이제 차근차근 채워가면 되는데요. 이제 신고를 하면 아무리 밤에 신고를 하더라도 막 1시간 내로 보통 이제 키사에서 연락이 와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런 사실 점검하고 가이드 줄 수 있는 사항들, 더 이상의 어떤 피해를 막기 위해서 가이드 줄 수 있는 사항들을 이제 가이드를 주고, 이후에 왜 이러한 유출이 일어났는지, 피해는 어느 정도이고 평소에 개인정보를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를 이제 알기 위해서 키사에서 조사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지를 할 때는, 역시 24시간 내에 동일한 내용을 이제 이용자에게 통지를 해야 되는데, 원래는 개별 통지를 해야 되지만 개별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이제 게시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근데 실무상은 이제 중복해서 통지도 하고 게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개별 연락처 모르는 이제 이용자 섞여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그렇게 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24시간이 다 지날 때까지 유출이 발생한 시점이나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것을 이제 일단 신고를 하고 그 부분 그리고 통지를 하고 그 부분 추후에 채워 나가시면 됩니다. 이 24시간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발표를 마치고요. 시간 관계상 질문은 2개 정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질문 사항이 뜨는데요. 네. 서비스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 등은 어떻게 보관해야 되나요? 혹시 의도치 않게 유출되었을 경우 실수여도 처벌을 받을까요? 네, 서비스 과정에서 일단 주민등록번호를 제가 발표 내용에서 좀 누락한 것이 있는데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 주민등록번호는 법상의 근거가 있을 때만 수집을 하실 수가 있어서 여러분이 그냥 이것이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서 좀 편하게 쓸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수집한 개인정보 이제 일단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고유식별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암호화해서 보관을 해야 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이제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 안전성 확보 조치들을 되게 아주 긴 리스트가 있었죠. 내부 관리 계획을 세우고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접속 권한을 이제 제한하고 백신을 이제 깔고 이런 것들을 다 준수하실 의무를 부담하고요. 나중에 유출이 되면은 그것은 이제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도 기본적으로 과실이 있다는 거, 고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좀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다음 질문 있으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앱 홍보를 위한 이벤트를 할 때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을 수집할 때 별도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약관을 넣어야 하느냐, 이벤트를 위한 약관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느냐, 여러분 이제 용어가 많이 헷갈리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회원 가입할 때 사실 저는 좀 많이 보는 페이지가 이제 네이버의 회원 가입 페이지를 보는데 거기서 이제 보시면 이용 약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아니라 아까 법정으로 이제 고지하라는 그 사항에 대한 그 고지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케팅 정보 이제 수신 동의가 있는데요. 그 마케팅 정보를 수신할 때는 이용 약관을 별도로 만드실 필요는 없고, 내가 어떠한 경로, 그러니까 내가 FC라든지 아니면 이메일, 문자 이것들 다 나눠서 그것을 하나씩 기술하면서 이러한 방법으로 광고성 정보를 발송할 것인데 그것에 이제
동의를 하느냐 그러한 문구를 이제 기재하고요. 좀 더 잘 만드시려면 그것을 이제 수집이용 동의서 양식으로 해서 뭐 이용의 목적을 이제 마케팅, 정보 발송, 그 다음에 수집 항목을 뭐 이메일, 뭐 휴대전화 번호 그렇게 기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수집 이용 기간을 뭐 회원 탈퇴 또는 동의 철회 시까지 이렇게 해서 그 별도의 항목으로 동의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별도의 동의를 받는다는 점이고 약관을 별도로 만드실 필요는 없다는 답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좋은 질문 너무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의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말에 1시간을 저에게 할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남은 이 2주간의 기간 동안 즐거운 추억들 많이 만드시고 즐거운 연말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